귀신 때려 잡는 사무소. 아침에 눈을 뜨니 몸이 제법 개운했다. 옆에 몸을 붙이고 자던 호우는 내 기척에 눈을 떴다. 사실 호우는 영인이 굳이 잠을 잘 필요가 없을 텐데 아마도 내 옆에서 지켜주기 위한 구실이었겠지. 이부자리를 정돈하는데 은호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일어났어요. 아침 먹어요. 패대기 처진 기억도 잊은 듯 밥 먹는다는 생각에 싱글벙글한 은호를 보니 참 편하겠다 싶다. 방문을 나서니 온 산이 마당 안에 들어온 듯 쾌청한 날씨였다. 마당 곳곳에 핀 작은 들풀과 민들레에 맺힌 이슬이 싱싱해 보였다. 부엌에서 구수한 찌개 냄새가 풍겼다. 와서 밥 먹어요. 내가 한 요리합니다. 하하. 상을 들고 나오던 아들의 한마디였다. 미친 듯이 싸울 때가 언제 있었냐는 듯 다시 능글맞아졌다. 차라리 저기면 좋을 텐데 그럼 대놓고 확 패줄 수 있잖아. 아무리 반쪽짜리 수령술이어도 이기긴 힘들 거다. 내 표정을 본 호우가 이죽거렸다. 난 반항이라도 했지. 넌 완전 고양이던데. 내 말에 은호가 웃음을 터뜨렸다. 가뜩이나 화를 누르고 있던 호우는 그 모습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차는 간소했다. 오리 섞인 쌀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산에서 캔 나물들을 두억에 무친 것과 어제 본 김치. 하지만 나는 이틀째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산의 진미 못지않게 입맛이 당겼다. 나도 모르게 밥상에 다가가 앉으려는데 왼팔이 움직였다. 순간 나는 내가 뭘 잘못 본 줄 알았다. 왼팔의 모습은 여전히 끔찍한데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생기를 빨아먹는 기생충이 떨어져 나갔으니 몸이 슬슬 회복하는 거요. 무인의 말이었다. 오늘 저녁까지 밥 든든히 먹고 잘 쉬시오. 그럼 팔을 마저 고칠 기운이 몸 안에 돌 테니.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은호와 호우와 함께 집 밖에 나와 산책을 했다. 왼팔이 안 움직인 시간은 불과 며칠. 하지만 나는 마치 평생 왼팔을 못 쓴 사람 마냥 움직이는 느낌이 생경했다. 나는 문득 눈을 들어 모피상의 집을 돌아보았다. 푸르게 펼쳐진 풍경은 절경이었다. 밤에 본 광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등성이가 이어진 산맥은 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메아리를 타고 들렸다. 그 풍경을 보고 있으니 마음에 그리움이 일어 마치 고향에 돌아온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모피상의 집은 산의 중턱에 있었다. 마치 산이 그 집을 보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누나, 나 어제 누나가 시킨 대로 했더니 한 대는 버텼어요. 두 대째부터는 기억이 없지만. 뭐? 그거요. 집중하기. 그랬더니 정말 바로 기절하지는 않던데요. 그래, 용하다. 팔은 괜찮나? 나쁘지 않아. 잘 되겠지. 아, 그러고 보니 누나가 어떻게 되는지 전화하랬는데. 은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언성이 높아진 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호는 재빨리 전화기를 나에게 넘겨주었다. 너 도대체 여태껏 뭐하고 있다가 이제 전화. 나야. 안나. 은호는 어디 있어? 이 녀석이 바로 전화하랬더니 이틀 동안 감감무소식이잖아. 쟤 또 기절했거든. 우리도 이제야 몸을 좀 추슬렀어. 아, 정말 넌 어떤데? 모피상은 만난 거야? 호우님, 암령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다람쥐 가죽은 꼭 도로 가져와.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잖아. 은수와 한마디 아기가 무섭게 옆에서 천시와 망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잠깐만 바꿔줄게. 일단 내가 얘기 좀 끝내고. 수화기 너머로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다. 하하. 갑자기 뜬금없게 웃긴. 아우, 정신없어 죽겠네. 모피상은 만난 거야? 다 잘 되어가고 있어. 자세한 건 돌아가면 말할게. 그래. 그럼 알았어. 자, 여기. 아마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돌린 모양이었다. 다시 천시와 망부의 소리가 들렸다. 야, 백은호. 빨리 와서 나랑 내기해. 천시랑은 말이 안 통해. 호우님, 거기 계십니까? 그래, 암령은 아직 처리 못했지만 다행히 큰 탈 없이 도착했다. 천만 다행이십니다. 가급적이면 돌아올 때도 낮에 오십시오. 그리고 새를 잡아 오십시오. 몇 마디 더 안부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우리 셋은 오솔길을 따라 잠시 걷다가 돌아왔다. 모피상의 집에 돌아오니 마당에서 아들이 가죽을 손질하고 있었다.
붉은 빛이 도는 손바닥 크기의 길쭉한 가죽이었다. 노인은 그 옆에서 제법 무게가 나가 보이는 칼을 갈고 있었다. 마당 가운데에는 자리가 깔려 있었고 사방에 부적이 놓여 있었다. 몸은 좀 움직일만 하오. 이따 저녁 먹고 여기서 팔을 마저 고칠 테니 준비하고 나오시오. 그리고 노인은 턱짓으로 아들에게 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전서령을 하나 줘라. 아들을 따라 들어간 광에는 수많은 나무 세장이 있었다. 대부분은 잘 매달려 있었지만 빈 것들은 그냥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특징이라고 하자면 모두 이름을 적은 용지가 붙어 있다는 것이었다. 아들은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다. 그 세 장의 이름표에는 아무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서로 이름도 모르죠. 물론 이름 따윈 몰라도 인연을 이어가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저러고 싶을까? 노인이 안 보는 사이에 그냥 한 대 때리면 안 되나? 아냐, 떠나기 전에 꼭 때리고 가야 속이 풀리겠다. 이젠 표정 관리도 잘 안 되네. 내 이름은 모기농이에요. 그쪽은? 지않나요? 독특한 이름이네. 한자는 뭐로 쓰나요? 이름은 그쪽이 더 독특한데요. 성만 모치자를 써요. 이름은 한자 안 써요. 붓을 들어 이름을 쓰려던 아들은 멈칫했다. 한자 이름이 없어요? 네. 말했잖아요. 그래요. 그럼 성만 한자로 쓰고 이름은 한글로 쓰죠 뭐. 능숙한 손놀림으로 이름표에 내 이름을 쓴 아들은 세 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전서령을 잡아 꺼냈다. 산신의 기운으로 사는 집안이라 그런지 전서령이 새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아들은 아까 다듬던 붉은 가죽을 전서령의 목에 감았다. 갈 때 이 녀석을 데리고 가세요. 앞으로 여기와 전용 통신선이 되어줄 겁니다. 말을 끝내고 한쪽 눈을 찡긋 감는 저 모습 정말 뭐라 말로 표현도 잘 안 된다. 나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전서령을 받았다.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젠 얼굴이 뜨겁다. 아무래도 내가 좀 먹어주나 보다. 여자의 반응이 격렬하다. 이름도 곱네. 지않나. 근데 이름에 한자가 없다니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름에 한자가 없을 때는 아니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여튼 이름도 알았으니 이제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 한 지붕 아래 하룻밤을 보냈더니 후후 훨씬 돈독해진 사이가 느껴진다. 내가 종종 손을 내밀면 저 여자는 부끄럽다는 듯 깜짝 놀라며 얼굴을 붉히곤 한다. 정말 천상 여자지 싶다. 어제 싸울 땐 좀 무서웠지만서도 라고 아들이 생각했다. 나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듣고 세 장을 받아 집 옆에 두었다. 저 자식이 분명 세 장을 주면서 내 손을 스친 것 같은데. 아우, 열받아. 아무리 여자를 못 만나고 살았다지만 저렇게 늙을 때도 되는 거야. 부글거리는 속을 꾹 참고 호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아까 천씨가 말한 새를 한 마리 잡기 위해서다. 은호는 모기농과 함께 가죽을 손질하겠다고 했다. 내가 새를 잡으러 간다고 하자 노인은 웃으며 곡식 한 줌과 모포를 주었다. 햇살이 서서히 무르익은 홍시색으로 바뀌면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해는 저물었지만 아직 그 여운으로 산에는 빛이 감돌고 있었다. 밤이 되면 또 암령이 나타나겠지. 팔을 고치기 전에는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저쪽에 새들이 쉬고 있다. 나는 실바람 방향을 타고 인기척을 숨기며 새들이 모인 나무 건너편에 몸을 숨겼다. 눈치 빠른 한두 마리는 날아갔지만 대부분은 몸을 다듬으며 가지에서 지저귀고 있었다. 근데 새를 어떻게 잡지? 여기서 곡식을 뿌리면 그 기척에 날아갈 거고 모포를 덮어 잡기엔 너무 높이 앉아 있는데 뿌어와 나는 서로 마주 보았다. 일단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풀숲에 곡식을 뿌려두었다. 이걸 먹으러 내려와주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다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나무 위에 새들 그물이라도 있으면 던져볼 텐데. 하그래도 잡기 힘들 것 같았다. 천씨는 왜 새를 잡아오라고 하는 거야? 아 어쩌지. 옆에서 같이 기를 죽이고 엎드려 있던 오우가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키며 눈을 빛냈다. 주렁이다. 그리고 내가 미처 말릴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실바람을 일으키며 풀숲을 뛰어넘어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새들은 호우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을 느끼는지 파드득 날아올랐다가 다른 가지에 다시 앉았다. 순식간에 나무 위를 다녀온 호우는 내 앞에 무언가를 뱉어놓았다. 뭐야? 이게 천씨가 말한 새다. 호우가 뱉어놓은 건 작은 새였다. 노란, 머리 깃털의 푸른 감청색, 날개를 가진 참새 크기의 새였다. 새는 호우에게 물린 충격인지 까만 눈을 깜박이며 꼼짝도 않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보이지 않았다면
죽은 줄 알았을 거다. 이렇게 연기가 넘치는 산에는 그 교훈을 받고 태어난 짐승들이 있기 마련이지. 나는 새를 손으로 잡았다. 그러자 움찔거리던 새가 날개를 펄럭였다. 촉감이 묘했다.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었다. 아파. 나는 나도 모르게 새를 떨어뜨렸다. 새가 말을 하다니 깜짝 놀랐다. 말하는 호랑이랑 매일 같이 다니면서 고작 말하는 새에게 놀라는 건가? 아파. 새게 물지도 않았다. 다 크지 않은 놈이니 길들이기도 나쁘지 않겠군. 호우가 발을 들어 움직이려는 새를 눌렀다. 그리고 입에 물고 앞장서서 모피상의 집으로 들어갔다. 해는 이미 완전히 져서 사방에 어둠이 깔렸다. 산에 어둠이 찾아왔다. 나는 노인이 준비해 둔 옷으로 단정히 갈아입었다. 약간 누런기가 보이는 무명한 복이었다. 노인은 마당의 깐자리와 부적들을 다시 살펴보고는 그 사이에 금줄을 놓아 연결했다. 그러자 부적에서 작은 불빛이 솟아 금줄을 타고 서로 이어졌다. 일종의 결계인 것 같았다. 노인은 손짓으로 누우라는 표시를 했다. 나는 노인이 깔아둔 가죽을 밟고 결계를 넘어 들어갔다. 노인이 호우를 보며 말했다. 너도 들어와라. 호우는 의아해했지만 이내 따라 들어왔다. 결계 안에는 노인과 나, 그리고 호우 이렇게 셋이 앉았다. 노인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죽을 걷었다. 은호와 모기농은 밖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머리맡에는 영도와 가위실, 바늘, 가죽 조각 등이 놓여 있었다. 노인이 가위를 들어 내 왼팔에 옷깃을 자르며 호우에게 물었다. 내가 보기엔 어떠냐? 이 팔은 이미 죽었다. 지금 움직이는 것도 고작인 상태지. 그러니 이 팔을 쓰려면 노인이 마물을 긁어낸 내 팔은 뼈와 약간의 살점만 남은 상태였다. 움직이긴 하지만 힘은 주기 힘든 예전보단 덜 보기 싫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에는 생명을 넣어야 팔을 쓰겠지. 그렇소. 그리고 그 생명은 이 아가씨보다 오래 살아야 이렇게 팔이 말을 안 듣는 일도 없겠지. 그 말에 호우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노인을 쳐다보았다. 사방신 정도는 돼야 감당할 수 있을 것이요. 그치? 노인은 씩 웃더니 순식간에 영도를 잡고 호우의 꼬리를 당겨 반을 잘라내었다. 호우의 울부짖으며 온 산을 다 울렸다. 호우는 갑작스런 고통에 당황하여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결계에 부딪혀 나갈 수 없었다. 호우는 계속 고통스러운 울음을 토해냈다. 나는 순간 너무 놀라 벌떡 일어나 버렸다. 호우, 이게 무슨 짓이에요? 누우시오. 마저 처치를 해야 하니. 호우가, 이게 도대체 무슨, 아가씨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저놈의 고통도 곧 사그라들 거요. 호우는 계속 날뛰었다. 호우의 눈가가 젖어들어 검은 눈물길이 생겼다. 계속 울부짖었다. 나는 그 소리가 가슴에 박혀 몸이 떨렸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었다. 지금 팔이 문제예요. 나는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날뛰는 호우에게 달려들어 화가 났다. 괜찮아. 괜찮아. 호우. 괜찮아. 호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 울음의 떨림이 호우의 가슴에서 내 가슴으로 바로 느껴졌다. 울지 마. 괜찮아. 호우. 나야. 내가 여기 있어. 괜찮아. 크엉크엉. 괜찮아. 미안해. 나 때문에. 미안해. 크엉. 나는 호우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그제야 호우가 발버둥을 멈췄다. 괜찮아 미안해. 호우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았다. 나는 호우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곤두섰던 호우의 털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어서 누우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 빨리 처치하지 않으면 꼬리를 자른 보람도 없을 거요. 잠시만요. 나는 노인의 말엔 아랑곳하지 않고 호우를 계속 안고 있었다. 다행히 고통이 좀 잦아드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 호우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다. 미안해. 호우는 나를 밀어내고 결계 구석으로 가 누웠다. 찌푸린 표정이었지만 한결 나아진 모양이었다. 나는 호우의 표정을 다시 확인하고 자리에 누웠다. 아가씨의 영역을 감당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노인은 자리에 앉아 내 왼팔 밑에 가죽을 깔고 내 팔을 올렸다. 그리고 호우의 잘린 꼬리를 손으로 흡은 뒤 앙상한 뼈 위에 올려 감았다.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토악질이 밀려왔다.
많이 불편하면 좀 토해도 좋소. 이 꼬리도 살아있는 것이라 몸에 적응되려고 그러는 것이니. 우. 내가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내 팔 모양에 맞춰 호우에 꼬리를 넣고 빚었다. 나는 몸속이 부대껴 계속 뒹굴었다. 눈앞에 밤하늘이 보였다. 달은 구름 속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식은 땀이 흘렀다가 공몸의 열기가 솟곤했다. 땀이 식을 때마다 우환이 들었다.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팔을 빚었다. 그렇게 한 시간은 되었을 무렵 마침내 노인은 무명수건으로 얼굴을 닦고는 팔 밑에 깐 가죽을 그대로 팔에 말아 감았다. 아주 꼭꼭 감아 절일 정도였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죽이 희미하게 사라지며 팔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것이 모피상의 기술이었다. 우에응. 마침내 못 참고 바닥에 토악질을 했다. 이미 소화가 많이 되었는지 나오는 건 쓴위액과 쓸개즙뿐이었다. 머리도 핑핑 돌았다. 다 되었소. 이제 남은 것은 아가씨와 몸속의 혼과 저 백호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있소. 노인은 다시 가죽을 깔아 결계의 한쪽에 길을 텄다. 셋이 잘 합을 이루면 예상외의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팔은 얻을지 몰라도 몸은 좀 고될 거요. 그리고 나는 노인의 말을 더 듣지 못하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은호와 노인의 목소리에 잠이 깼다. 일어나 보니 벌써 아침이었다. 몇 시간을 잔 건지 모르겠다. 발치의 호우가 뭉툭한 꼬리를 말고 앉아 있었다. 좀 어때? 괜찮다. 아프거나 하진 않아. 걱정할 것 없다. 일단 팔을 봐라. 호우의 말에 내려다보니 왼팔이 돌아와 있었다. 힘도 들어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팔. 이제 왼팔에는 역겨 호랑이 줄무늬가 나 있었다. 호우의 문이었다. 고마워. 호우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다가와 내 머리에 자신의 머리를 비비고 나갔다. 밖에선 여전히 은호와 노인의 실랑이가 한창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누나. 누나가 말 좀 해줘요. 나도 모피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줄 수 없대요. 내 놈은 쭉정이라 감당을 못한데도 작은 조각이라도 괜찮다고요. 아니, 그것도 안 된다니까. 이제 무슨 일인지 알겠네. 은호는 영역을 키우기 위해 모피를 졸라대고 있었다. 어지간하면 은호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제 실력을 아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누나, 말 좀 해줘요. 아 그래. 어르신. 안 된다고 하지 않소. 아니, 어르신. 꼭 호랑이 가죽이 아니어도 다른 것은 없으신지? 내 말에 노인은 언짢은 표정으로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아들을 불렀다. 왜 불러요? 여기 나와봐라. 내 놈이 할 일이 있다. 아직 잠에서 덜 깨 부석한 얼굴로 나온 모기놈은 머리를 벅벅 긁어대며 입을 삐죽거렸다. 야 이놈아. 한 번이라도 좀 고운 얼굴로 나와봐라. 아씨, 뭔데요? 이 쭉정이 놈 모피 하나 해줘라. 아싸. 아침부터 무슨. 눈치를 보며 툴툴대던 모기농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작업실 문을 열었다. 오른편에는 가죽을 다듬는 도구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작업가, 왼편에는 크기대로 잘 걸어놓은 모피 가죽들이 잔뜩 있었다. 나 저걸로 할래요. 은호가 가리킨 것은 누런 호랑이 가죽이었다. 미친놈. 모기농은 아무 말 없이 가죽을 꺼내 은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으어아. 은호는 자지러질 듯한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이제 왜 못해주는지 알겠냐? 이게 그냥 가죽인 줄 알아? 으야.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은호의 영은 멍이 든 것처럼 가죽이 닿았던 부분만 상해 있었다. 어느 틈에 담배를 문 노인과 호우도 와서 우리 셋은 작업실 문간에 기대이 구경거리를 관람하기 시작했다. 저 쭉정이 이름 좀 알려주시오. 은호예요. 백은호. 이름도 팔자 따라가네. 네. 쟤도 호랑이요. 아직 새끼지만. 제가요? 지금 한 집에 도깨비가 살고 있지? 어떻게 아셨어요? 노인은 다람쥐 가죽을 건넸다. 이런 물건은 도깨비가 아니면 못 가지지. 살아있는 다람쥐에게서 가죽만 뺀 것 아니요. 아, 맞다. 잊어버릴 뻔했네요. 나는 가죽을 받아 챙겼다. 망부가 난리치면 그것도 피곤한 일이니까. 가서 도깨비에게 물어보시오. 저 쭉정이가 호랑이 맞냐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둘은 가죽을 고르며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으어아. 그냥 마음 비워.
이렇게 대보기만 하는 것도 자꾸 하면 탈난다고. 바닥에 곰가죽, 늑대가죽, 여우가죽들이 늘어져 있었다. 그럼 내가 쓸 가죽은 하나도 없어요? 모기농은 가죽을 도로 걸어놓은 후 작업대 서랍을 열어 복사지 크기만한 가죽 몇 장을 꺼냈다. 뭐 이런 거라도 괜찮다면. 은호는 후다닥 뛰어가 가죽을 만져보았다. 아프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이걸로 할게요. 보자, 이건 염소가죽, 이건 토끼가죽, 이건 쥐가죽. 으오에. 은호는 들고 있던 쥐가죽을 바닥에 던졌다. 그 모습에 난 웃음이 터졌다. 후아하. 그럼 염소가죽이랑 토끼가죽 중에 골라. 손과 발에 감을 수 있게 만들어 줄 테니. 뭐가 더 좋아요? 글쎄. 은호는 우리를 쳐다보며 둘 중에 뭐가 더 좋냐고 다시 물어보았다. 글쎄다. 어르신, 저 가죽들은 어디에 좋은 가죽인가요? 나도 모르겠어. 격투용으로는 써보질 않아서 저런 것들은 영지를 말 때 쓰는 끈 같은 걸 주로 만드는 것들이라. 은호야, 염소는 배고플 때 밥 대신에 종이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토끼는 변비가 사라질 것 같고 직접 시험해봐. 모기눈까지 맞장구를 치자 울컥한 은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토끼 가죽을 내밀며 말했다. 이걸로 만들어주세요. 우리 셋은 노인과 모기농의 배움을 받으며 길을 나섰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어 암령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은호는 토끼 가죽이나마 모피를 얻어 신이 나 있었다. 이제 집에 가는 거다. 노인은 우리가 가기 전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제 당신은 저 백호와 이어지게 되었소. 이 말은 둘이 운명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구나. 나는 왼팔에 희미하게 보이는 호우의 줄무늬를 보며 새삼 그 말을 떠올렸다. 지친 몸을 이끌고 사흘 만에 집에 돌아왔다. 은수와 망부가 마당까지 뛰어나왔다. 이쪽으로 영어부적을 더 가져와. 결계가 깨졌어요. 너무 많아. 도망도 못 가겠어. 불 있는 자를 어서 찾아. 연기가 너무 희미해요.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누나, 부적요. 젠장, 이장님 아시면 난리 나긴데. 지금 이 마당에 그게 중요해. 이제 한계예요. 이 정도의 수를 부리려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근처에 있을 거예요. 간도 크지 나한테 덤벼.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나는 다시 나가 영어부적을 뿌려뒀다. 사방에서 펑펑 암령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며 기괴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죽인 것 이상의 암령들이 계속 쏟아지는 것이었다. 며칠 전 집에 도착한 이후로 밤마다 암령들이 늘고 있었다. 첫날 밤은 수십 마리 수준이었지만 이제 100 단위로 늘어났다. 집에 쳐놓은 결계도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오늘 밤은 매우 길 것 같다. 집에 도착하고서는 긴장이 풀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돌아오자마자 뛰쳐나온 망부는 내 가방을 뒤져 다람쥐 가죽을 찾아갔고 천시는 새를 보자마자 기뻐했다. 드디어 저희도 전용 조령이 생겼습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새를 잘 길들이면 우리끼리 전용 전사령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길들이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일단 짐을 풀고 씻은 다음 시험해 보기로 했다.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아주 오래간만인 듯 싶었다. 저녁을 먹은 우리는 시험 삼아 조령을 1층에서 2층으로 보내보려고 작은 쪽지를 물려보았다. 싫어. 쪽지를 뱉으며 한 말이었다. 배고파. 뭐? 얘는 또 뭘 먹여야 하지? 나는 천시를 바라보았다. 사당에 받쳐진 곡식을 주로 먹습니다. 그게 없을 땐 그냥 곡식도 먹지만 영능력이 떨어지게 되지요. 아, 집에 밥벌레가 하나 더 생긴 건가? 투덜대며 주방으로 가살봉지를 찾는데 문득 창밖으로 쌓은 느낌이 들었다. 암령이었다. 영어부적을 챙겨 호우와 함께 나가서 20마리쯤 되어 보이는 암령들을 다 청소하고 돌아왔다. 돌아오니 천시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수가 많던가요? 글쎄, 한 20마리 되나? 조심하십시오. 암령은 그 수가 불어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럴게. 근데 왜 암령이 지안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건 나도 궁금해. 옆에 있던 은수의 말이었다. 어쩌다 저런 애들을 달고 다니는 거요? 나조차 영문을 모르는 일이라 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말았다. 다 처리했으니 이제 끝났겠지. 다음날 나는 은호와 함께 의뢰받은 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
매일 밤 가위에 눌려 잠을 못 잔다는 부부의 의뢰였는데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끝낼 수 있었다. 다만 우양 팔을 고친 뒤로 영역을 소비하면 이렇게 토악질이 나왔다. 속이 울렁거려 한동안은 입맛까지 없어서 언제쯤 괜찮아질지 고민이 되었다. 반면 은호는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누나, 왜 우야? 토할 것도 없어 골목길에서 벽을 붙잡고 마른 구토를 하는 나를 보며 은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저 이모 피가 무슨 능력을 키워주는지 통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신나게 토끼모피를 챙겨 입던 은호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일이 끝나자 허탈한 표정이었다. 뭐 아무 능력이 없진 않을 거우야. 은호는 한숨을 쉬고는 내 등을 두들겨 주었다. 집에 오니 저녁이었다. 마당에 들어서려는데 거의 100마리 가까운 암령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해. 은호는 영도를 들어 자세를 잡았다. 오! 내가 부르는 소리의 호우가 튀어나왔다. 그리고 우리 셋은 미친 듯이 암령들을 없애나가기 시작했다. 이건 거의 중노동에 가까운 일이어서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문득 눈을 돌려 집을 보니 망부가 현관 앞에 앉아 고구마를 먹고 있었다. 저 자식이 정말. 왜? 뭐, 나 부른 건 아니잖아. 어서 거들어. 내 말에 망부는 남은 고구마를 한 입에 털어넣고 같이 합류해 암령들을 때려 눕혔다. 전력이 하나 더 가세하니 제법 보탬이 되었다. 다 처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니 천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까지 암령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많이. 없어.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씨는 진지하게 암령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암령은 원념이 육체를 얻게 되면 부리는 영으로 주로 밤에만 활동하는데 그 이유는 주인이 본래 본체가 없던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 아래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온통 검은 사람의 형태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렇게 매번 수가 불어나는 경우는 암령의 주인이 원념이 불이 깊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히 원한이 깊을수록 밤에 부릴 수 있는 암령의 수가 늘어나며 주인을 없애지 않는 한 밤이면 밤마다 더 불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암령 자체는 어느 정도의 영능력이 있다면 없앨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숫자였다. 암령은 단순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그만큼 받은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무작정 덤빈다고 한다. 이렇게 단순한 성질의 영이 엄청난 숫자로 몰려든다면 제 아무리 뛰어난 영능력자라 해도 밤마다 다 견뎌낼 수 없을 것이고 결국엔 원념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었다. 원념 자체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죽은 어머니의 원념이 부른 암령은 아이가 잠잘 때나 밤길을 갈 때 지켜주기도 하니까요. 일단 주인인 원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천씨는 망부와 함께 내일 낮에 동네를 둘러보겠다고 했다. 다음 날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늘도 호우를 그냥 집에 두고 은호와 함께 재령을 하러 나왔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무당집에서 의뢰가 왔는데 잡신이 자꾸 와서 지방방송을 하는 바람에 본래 모시던 신과 대화를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가보았더니 정말 잡신이어서 별 힘은 들지 않았다. 하지만 좀 끈질겨서 시간을 오래 잡아먹는 바람에 기운이 빠져버렸다. 나는 또 토악질을 했고 은호는 계속 의기소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다. 간신히 씻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방에서 음기가 솟구쳤다. 아씨, 밥 먹으려는데. 울컥한 은호가 일어나면서 영도를 잡았다. 됐어. 그니 계속 먹어. 아직 밤이 아니니 결기만 치고 넘어가자. 나도 오늘은 기운이 달린다. 호우도 아직 누운 상태로 있는 걸 보니 가까이 오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은수와 나는 사방에 결계 부적을 붙였다. 그리고 저녁을 즐기려는데 창문 앞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작달막하지만 튼튼한 체구의 누군가가 네모난 상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차, 망부와 천씨. 열어줘. 암령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은수와 나는 재빨리 한쪽 부적을 떼고 둘을 들여보냈다. 그 뒤로 대여섯 마리의 암령이 따라 들어와 은호는 입에 밥을 잔뜩 문 채 영도로 노가다를 해야 했다. 옆에서 호우도 같이 거들었다. 이제 수가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그 말에 창가를 내다보니 언뜻 봐도 200마리는 좋게 되어 보였다. 넌 도대체 어디서 무슨 원한을 사고 다닌 거야? 그럴 리 없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 안 그러고선 이렇게 암령이 불어날 리가 있어? 진짜 없다니까. 잠깐, 혹시 위령제는 제대로 지내셨습니까?
무슨 위령제? 계속 재령 일을 하시면서 아직 한 번도 위령제를 안 지내신 겁니까? 그런 거 해야 해. 너처럼 생각 없는 사람이 재령사라니. 아무리 악령이어도 재령 후에는 정기적으로 합동 위령제라도 지내주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여태껏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나요? 없었는데. 너 저번에 지방령 따라온 거 기억 안 나? 응 그래. 이젠 위령제를 지내야겠네. 일단 이번 일부터 수습하고 해라. 네네. 일단 물 마셔. 수백 마리 암령에게 쫓겨누니 휘둥그레진 망부는 은수가 주는 물을 벌컥벌컥 받아 마셨다. 부하. 이제 살겠네. 있잖아. 밖에 검둥이 진짜 많아. 너도 이 집 소속이거든. 너도 큰일인 거야. 그러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식탁에 모두 모여 앉았다. 결계가 앞으로 1시간은 버텨줄 것이다. 그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 뭔가 실마리는 찾았어? 아니요. 낮에는 연기를 바짝 죽이고 있나 봅니다. 아니면 본체가 매우 작거나요. 그럼 지금 저걸 다 없애도 내일 되풀이 되는 거잖아. 일단 다 때려보자. 대책 없이 구는 건 안나만으로도 충분했건만. 내가 뭐. 자자, 정리하자. 일단 모두들 힘을 합쳐야 해. 이번 일은 상대 수가 너무 많아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냐. 그럼 계획을 짜서 역할을 분담해보자. 일단 전지를 꺼내 식탁 위에 깔았다. 망부가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니 이장님께 죄송해서 동네 어르신들 음식 대접할 때 쓰려고 사둔 전지가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역시 사람은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한다. 여하튼 그 위에 대충 우리 집과 주변을 그렸다. 망부가 새 지점을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에 귀신이 특히 많아. 응. 우리가 새로 이사온 이 집은 원래 귀신이 많이 꺼일 수밖에 없는 집이다. 지하실과 2층 집 건물, 그리고 다락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그냥 보통 집들과 다를 바 없지만 문제는 그 구조였다. 다락이 영을 모으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 그 기운이 집안에서 막는 것 없이 그대로 서늘한 지하실까지 통하는 것이었다. 지하실에 실내에서 드나들게 되어 있어 밖에선 지하실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없었다. 망부가 가리킨 지점은 다락과 맞닿는 집 뒤쪽 언덕, 지하실 문과 벽이 제일 가까운 주방 뒤편, 그리고 현관이었다. 그럼 일단 후우와 은호가 같이 가서 주변의 암령을 정리하고 나와 은수가 집을 지키면서 현관을 맡을게. 일단 노리는 게 나니까 비밀을 주지 말아야지. 그리고 망부는 힘이 세니까 아까처럼 천시를 안고 잡히지 않게 뛰면서 주위를 살펴봐. 지금은 밤이니 분명 주인이 나와 있을 거야. 일단 무전기는 나랑 은호가 쓸게. 약간은 불안한 표정의 은호를 보고 나도 모르게 어깨를 다독였다. 괜찮을 거야. 넌 계속 나아지고 있고 이렇게 싸울 만한 상대를 수없이 상대하면 실력이 금방 더 붙을 거야. 힘내자. 은수는 따뜻한 눈길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우리 6은 모두 눈길을 주고받으며 각자 맡은 위치로 이동했다. 이게 바로 2시간 전의 일이었다. 사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고 모두들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결계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이젠 영어 부족도 없어요. 여기를 중심으로 계속 수가 불어나는 걸 보면 근처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대로는 계속 반복이 될 뿐이야. 그리고 머지않아 저쪽이 원하는 대로 될 테고. 다들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결계 부적은 몇 장 남아있지만 저 정도의 암령들이 밀고 들어오는 걸 다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다. 이걸 알고 있는 나와 은수는 심각해졌다. 다들 얼굴을 둘러보니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일어나서 말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지금부터 우리는 팀으로 움직인다. 나는 순간 떠오르는 생각으로 작전을 새로 짰다. 천씨, 암령은 어떻게 나를 구분하는 거지? 눈도 없잖아. 귀로 아는 겁니다. 아마 부리는 자에게 지한나님의 물건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면 다 내기가 묻는 건가? 얼마나 가깝게 들고 다니며 애착을 주셨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호야, 너는 이걸 들고 뛰어. 망부는 이걸 들고 뛰고. 둘에게 내민 것은 지갑과 휴대폰이었다. 배터리가 얼마 없으니까 가능하면 무전기로 통하자. 둘은 각각 반대쪽 언덕으로 뛰어서 전력을 분산시켜. 그리고 은수야. 응, 말해. 너 시장 볼 때 쓰는 수레 꺼내와. 뭐? 뜬금없이 왜? 거기에 천시를 싣고 달리면서 암령의 주인을 찾아내. 호우가 엄호할 거야.
은수는 재빨리 수레를 가지러 갔고 은호는 영도를 챙겼다. 나는 여기서 결계를 다시 하고 암령의 주인을 찾아서 처치할게. 은호와 망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뛰쳐나가고 은수는 천씨를 수레에 단단히 묶었다. 나는 모피상에게 받은 전설형을 꺼냈다. 일단 너랑 나는 이걸로 통하자. 너는 뒷문으로 나가. 나는 현관 쪽으로 가서 연기를 찾아볼게. 나무 세장 안의 전설형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보았다. 이것도 영이라 그런지 나쁘다는 모습이 한결 진해져 있었다. 전설형의 발목을 잡고 꺼내 은수에게 건네주려는 순간 전설형이 퍼득거리며 결계가 무너지고 있던 부분의 창으로 나가버렸다. 뭐야? 한순간 허탈해 멍했다. 전설형을 이렇게 쉽게 놓칠 줄도 몰랐고 게다가 전설형이 통과할 정도로 결계가 약해져 있는 줄도 몰랐다. 시간이 없다. 대신 조령을 쓰자. 나는 다른 세상에 있던 조령을 들고 현관으로 나섰다. 부적도 없고 영도도 은호를 주었으니 육탄전이다. 헉. 안나 누나의 말대로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달렸다. 암령들이 때로 몰려와 나를 죽일 듯이 덮쳤다. 다들 지치지도 않는지 쉴 틈도 없었다. 체력이 달려 쉴라치면 코앞까지 들이닥치기 때문이었다. 영도를 쥔 손이 얼얼해지기 시작했다. 이 새끼들이. 푸악. 나는 온 힘을 쏟아 암령들을 베었다. 며칠 전보다 나아진 실력이었다. 같은 상대를 계속 베고 또 베다 보니 영을 제대로 벤다는 게 뭔지 좀 알 것 같았다. 눈앞에서 암령이 반으로 쪼개지며 파편을 튀겼다. 무의식적으로 칼을 휘두르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발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놈들에게 잡히기 전에 도망을 가야 했다. 필사적인 마음으로 온 몸에 힘을 돋구었다. 그 순간 양발이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쳇. 맨날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재미있는 장난도 못 치게 하고. 게다가 이번엔 검둥이 몰이까지 시키니 귀찮아 죽겠다. 고구마도 먹다 말았는데. 으라차. 한놈 격파. 역시 나는 발 힘이 최고야. 백호랑 은수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이 고생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니까. 다람쥐 가죽도 돌려줬고. 일단은 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동네 노인들도 참 괜찮고. 저번엔 지하실도 줬으니 이번엔 잘 해주지 뭐. 사람 여자가 나보다 연기가 세서 기죽은 건 아니야. 쿠당탕. 뒷문으로 열심히 나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천씨. 수레는 넘어졌고 천씨는 고꾸라졌다. 미안해. 얼른 일으켜라. 암령들은 열린 뒷문으로 들어가 안나를 덮치려 했고 호우는 필사적으로 막고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천씨를 들어 수레에 올렸다. 옛날 팁이라 그런지 매우 무거웠다. 감사합니다. 이제 얼른 추적해야지요. 나는 황급히 달려가 뒷문을 닫았다. 안나. 여기부터 부적 붙여. 그리고 수레를 끌고 달렸다. 너무 힘들어 팔이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들고 허리가 묵직해졌으며 허벅지 윗부분이 후들거렸다. 하지만 이렇게 있다가는 모두 죽을 것이다. 나에게 큰 책임이 주어졌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것이다. 호우는 내 주위를 돌며 암령들을 물어 뜯어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끈질기게 따라붙는 거지? 백은수님, 혹시 지안나님 물건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들고 나와 다쳐. 생각해보니 내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안나 거였다. 이대로 가면 암령에게 먹힌다. 아, 어쩌지? 순간 패닉이 와서 고개를 절레절레 건드렸다. 어쩔 수 없다. 지금 죽고 사는 마당에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해. 나는 과감하게 티셔츠를 벗어 내동댕이 쳤다. 그러자 암령들이 순식간에 옷으로 달려들었고 나는 호우의 보호를 받으며 천씨를 끌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 우리 뒤를 쫓는 암령의 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대부분의 암령들은 옷에 달려들어 옷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서늘했다. 아, 냄새가 납니다. 독특한 연기가 느껴집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더니 예상한 대로 암령들 천지였다. 별 수 없이 나는 잡히지 않게 재빨리 움직이며 손에 연기를 돋워 암령의 팔다리를 후려쳤다. 중간중간 주변에 눈에 띄는 연기는 없는지 주의를 기울였다. 아, 무서워. 걱정 마. 내가 꼭 안고 있잖아. 무서워. 왼손에 사장을 부둥켜 안고 온 힘을 다해 암령들을 헤치며 주위를 살폈다. 그런데 갑자기 왼손이 뜨거워졌다. 뭐야? 훌썩.
나도 모르게 세상을 놓쳐버리는 바람에 문이 열리고 조령이 밖으로 나갔다. 조령의 노란 머리가 갑자기 호롱불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이내 조령은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았다. 연기를 먹었다. 연기를 먹었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계속 왼팔이 뜨거워 내려다보니 왼팔에 호랑이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몸을 돌던 기운이 거세지며 마치 몸속에서 파도라도 이는 듯이 강한 연기의 출렁임이 나를 흔들었다. 이 힘들 다 쏟아내지 않으면 몸이 터질 것만 같았다. 헛! 나는 힘을 실어 암령을 쳤다. 그러자 수많은 암령들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터져나갔다. 믿을 수 없는 힘이었다. 그리고 속이 울렁거리지도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내 주위로 몰려든 암령들을 훑었다. 그놈들은 손이 가볍게 스쳐도 모두 터져버렸다. 안나. 호우. 어느새 호우가 왔나 싶어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분명히 호우 목소리였는데. 호우. 그래, 나다. 어디 있는 거야? 우리는 뒷산에 와 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나랑 이야기하는 거지? 일단 이쪽으로 와라. 우리는 이를 찾았다. 나는 눈앞에 몰려든 암령을 해치우고 뒤서 뛰었다. 몸에 힘을 모으지 않으니 팔의 무늬가 다시 연해졌다. 여보 좀 일어나봐요. 아이 왜 그래 좀 내버려둬. 아니 좀 일어나봐요. 아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 어깨를 쳤다. 왜 그래? 잠 좀 자는데. 저기 창밖을 좀 봐요. 아내의 극성에 창을 보니 닫힌 유리 너머로 뭔가 번쩍거리는 빛과 굉음이 들렸다. 저기가 이번에 이사온 그 무당집 아니에요? 무당 아니라니까. 틈을 주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 가운데 있는 재령사의 집에서 불꽃이 튀며 무언가 터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얼른 일어나 장롱을 열어 옷을 챙겨 입었다. 먼저 자. 오늘 안 들어올지도 몰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아내에게 한마디 하고 집을 나섰다. 뒷산에 도착하니 호우와 천시와 은수가 언덕 중턱의 큰 밤나무 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기 있다. 호우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어두운 와중에 뭔가 큰 물체가 가지 위에 앉아 있었다. 원념이 씌인 까치다. 또 새야. 요즘 내가 새 도화살이라도 낀 건가? 죄다 새야. 이젠 새 얼굴도 보기 싫다. 계속 암령의 수를 불리느라 영력을 써서 움직일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해치우십시오. 나무를 타라고. 다시 한번 올려다보니 10m는 되어 보였다. 저길 오르라고. 그럼 밤마다 암령에 쫓길 참이냐. 밤나무 벌레 엄청 많아. 게다가 가지도 잘 부러지게 생겼는데. 그럼 조령을 보내십시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같이 싫어. 말 잘 들으면 맛있는 햅쌀을 듬뿍 주겠다. 아직 어린 새여서 그런지 음식을 준다니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거기다 은수가 한마디 보탰다. 아주 예쁜 집과 잠자리를 마련해 줄게. 둘 다. 아니, 잠깐. 너 지금 꼴이 그게 뭐야? 어두워서 몰랐는데 은수를 보니 윗도리는 벗은 채 속옷만 입고 있었다. 그게 나중에 말해줄게. 사연이 있어. 오늘 밤에는 별일이 다 생기는 것 같다. 나 뭐해? 조령의 말에 호우가 씩 웃었다. 올라가서 저 까치를 약 올려라. 그거면 돼. 그래. 조령은 머리를 빛내며 빠르게 올라가 까치 근처로 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까치는 흠칫 놀랬다가 상대가 작은 새인 걸 보고 가소롭다는 듯 가슴털을 부풀리고 가지에 편하게 앉아 딴청을 부렸다. 조령은 잽싸게 왔다 갔다 하면서 까치의 머리 깃털을 콕콕 찍어댔다. 잘한다. 참, 은호랑 망부 불러야겠다. 허리에 꽂아둔 무전기를 꺼내 은호를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치익대는 소리만 들렸다. 응? 왜 이러지? 나는 맞춰둔 채널을 확인하고 다시 은호를 불렀다. 여전히 답이 없었다. 사정거리 벗어난 거 아냐? 설마 이거 10km짜린데. 망부는 어떻게 부르지? 알아서 오겠지. 어차피 날이 밝거나 주인이 죽으면 암령도 끝이잖아. 까치는 귀찮다는 듯 조령을 향해 한쪽 날개를 푸드득거렸다. 언뜻 봐도 연기를 꽤 많이 소모한 모양인지 날갯짓에도 힘이 없었다. 더 약 올려라. 호우의 외침에 조령은 필사적으로 까치를 쪼며 치고 빠지고를 반복했다. 그러자 까치는 성가셔하며 쫓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투당탕탕.
까치가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나 싶더니 밤나무 가지 사이로 떨어졌다. 그 모습에 은수가 달려들어 까치의 어깨를 꾹 눌렀다. 어서 끝내. 도망치게 하면 안 돼. 은수가 저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다니. 오늘 밤은 정말 별일을 다 본다.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옷까지 벗게 만든 저놈을 가만둘 수 없나 보다. 조령은 머리를 반짝이며 시원하게 수직하강에서 내 머리 위에 앉았다. 호우는 까치에게 다가가 물었다. 넌 누구냐? 클크륵 죽여라. 내가 누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넌 누구냐? 내 놈은 영이 분리되기 전에는 못 건드리는 걸 알고 있다. 허세 부리지 마라. 호우, 내가 알게. 나는 쭈그리고 앉아 까치를 쳐다보았다. 너 뭐야? 캐릭캐캐 그냥 죽여라. 놀고 있네. 내가 미쳤냐? 너 좋은 일 시키게. 안 죽일 거야. 걷어놓고 두고두고 괴롭혀야지. 비아냥대는 내 모습에 까치는 한층 분노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아, 그래. 내 놈 때문에 죄 없는 일족들이 죽었다. 뭐, 죄가 없다고? 저 말은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일은 했을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짓은 한 적이 없다. 모두 인간의 잘못이야. 우리가 사는 곳에 쳐들어와서 마음대로 해집고 그리곤 우릴 내쫓지. 그래, 인간이 너희를 내쫓았다 쳐. 그럼 지금 넌 날 내쫓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거잖아. 내 놈 하나를 죽이면 좋은 본보기가 될 테니까. 그럼 인간들은 우릴 얕보지 않겠지. 그러니까 지금 인간에게 들러붙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분쟁을 만들고 조종하는 건 괜찮다는 거야. 그건 세상의 법칙이다. 뭐, 그건 또 무슨 개소리야. 우리의 세상에서는 그게 법이다. 지랄하네. 은수야, 날개 좀 벌려봐. 그 말에 은수는 눈을 부릅뜨고 까치의 날개를 벌렸다. 나는 발을 들어 날개 하나를 밟았다. 아파. 그럼 까치한테서 나오시던지. 이 저주받을. 저주라. 아, 저번에 나한테 지방령이 찾아왔던데 그것도 내 짓이냐? 넌 원래 적이 많다. 재령서들은 곱게 못 죽어. 내 짓이야. 아니야. 나는 다른 쪽 날개로 밟았다. 까치는 더욱 기이한 비명을 질렀다. 까치에게라도 몸을 빌리지 않으면 못 움직이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호우와 천씨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호우의 눈동자가 진하게 붉어진 걸 보니 까치에게서 원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얘가 걔야? 아이, 깜짝이야. 어느 틈에 돌아온 망부가 옆에서 손가락을 빨며 물었다. 언제 왔어? 가다 보니 암령들이 희미해지길래 주인을 잡았나 해서 돌아왔지. 근데 얘야. 뭐, 원념이 깃들었어. 근데 성깔이 있네. 내가 좋은 거 줄까? 눈을 초롱초롱하게 빛내던 망부는 허리춤에 늘 차고 다니는 주머니를 뒤져 작은 나뭇가지 묶음을 꺼냈다. 그리고 부싯돌을 꺼내 탁탁 치니 파랗고 동그란 빛이 어렸다. 망부는 재빨리 가지를 가져다 불빛에 꽂았다. 자, 영도 그을릴 수 있는 도깨비 불가지야. 연기를 넣으면 더 키울 수도 있어. 나는 가지를 받아 힘을 주었다. 그러자 갑자기 불이 미친 듯이 솟아올랐다. 살살 해야지. 그 광경에 까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가지에 힘을 빼니 불이 손바닥 크기 정도로 적당히 줄어들었다. 푸른 빛이 감도는 도깨비 불을 까치에게 들이댔다. 너 누구야? 그리고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언제부터 날 노린 거지? 캐룩캐룩가. 이제 와서 새인 척 하지 마. 어디서 수작질이야. 그때 옆에서 쥐 한 마리가 지나갔다. 이놈. 후가 쥐 쪽으로 달려들어 무언가를 발로 지시어 눌렀다. 그러자 호연묵직한 연기가 호우의 발틈으로 새어나와 흐릿하게 사라졌다. 끼. 밤하늘 사이로 가느다란 비명이 울려 퍼졌다. 쥐에게 옮겨가려던 녀석을 잡았다. 후두덕. 은수가 잡고 있던 까치가 몸을 떨었다. 잠시 긴장을 풀던 은수는 그 바람에 깜짝 놀라 몸을 피했다. 하지만 까치는 날개가 부러졌는지 바닥을 몇 번 칠 뿐 움직이지는 못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방사해야겠네. 결국 저 놈에게선 아무 정보도 못 얻었군. 뭐 다음에 다른 놈이 다시 오겠지. 그땐 제대로 캐내야지. 넌 일단 유령제부터 꼬박꼬박 지내. 이 밤중에 뭐하는 짓이여. 조용히 살기로 해서 이사를 허락한 거전서.
걸걸한 목소리의 뒤를 돌아보니 이장이었다. 은수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아, 이장님. 지금 뭐요? 혹시 여기서 귀신 부르는 거요? 동네 망치려고 작정했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보니까 무슨 비명소리도 들리고 하던데. 아니, 그게. 나는 순간 빠른 속도로 머리를 굴렸다. 아, 그게 말이죠. 제가 여기 마을 분들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하나 하려고. 무슨 선물? 호통은 치면서도 살짝 누그러진 이장의 말이었다. 저번에 수호목 때문에 고생하셨죠? 딸이 생기는 수호목을 심었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원성을 듣던 일을 상기시켰다. 그래서 이번엔 아들이 잘 생기는 작은 사당을 여기 만들어 볼까 하고. 아들도? 네. 그러면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밤중에 한다고? 이장님도 참, 원래 정한수도 밤에 떠놓고 비는 거잖아요. 그런가? 이장은 헛기침을 두어 번하더니 얼른 들어가 자라고 한 뒤 돌아갔다. 휴, 어떻게 넘기긴 했는데. 정말 사당 하나 지어야 하나. 돌무더기를 사당의 형태로 만들면 될 거야. 나무 뒤에서 은수가 말했다. 얼른 나와. 이제 집에 가야지. 근데 은호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드디어 모피의 능력을 알았다. 그것은 바로 달리기였다. 나는 산등성이를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타고 올라갔다. 순식간에 암룡들도 떠돌렸고 산도 2개를 넘었다. 너무 빨라서 달리는 내내 쾌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너무 신난다. 하지만 이 기분도 잠시. 돌아가는 길은 너무 멀었다. 내리막길을 제대로 뛰어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분명 내 다리가 맞는데 이상하게 삐그덕댔고 빨리 달릴라 치면 다리가 꼬여 넘어졌다. 그래서 걷거나 약간 빠르게 내려가야 했다. 집에 거의 다 왔을 땐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룰루. 오늘도 신나는 하루. 얼른 가게에 가서 문 열고 손님 맞아야지. 오늘은 단체 손님들이 산에 온다고 했으니 나도 한몫 잡겠지. 응? 저게 뭐야? 마당 구석에 놓인 전설형 전형회대에 전설형이 앉아 있었다. 이거 우리 안나씨에게 준 건데 무슨 일 있나? 나가서 전설형을 살펴보니 아무 쪽지도 없었다. 이상하다. 왜 용건도 없이 전설형을 보낸 거지? 나도 참 센스가 없다니까. 역시 우리 안나씨는 수줍음을 많이 타는 천상 여자야. 나랑 연락을 하려는데 여자가 먼저 말을 꺼내기 못하니까 그냥 얘만 보낸 거구나. 나도 생각이 짧아. 여자 쪽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답시를 보내야겠다. 뭐라고 쓸까? 모기농은 허겁지겁 방으로 돌아가 지필목을 꺼냈다. 주말 내내 우리 모두는 매우 분주했다. 집에 결계를 만들어야 했고 동시에 위령제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밀려드는 의뢰 전화에 정신이 없었다. 어디서 입소문이라도 난 건지 평소라면 2, 3일에 한두 통 올 전화들이 매일 수차례 걸려왔다. 네, 친절한 재령 사무소입니다. 네, 그럼요. 그런 것도 합니다. 네. 자세한 건 만나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딸칵. 누나,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우리는 친절한 재령 사무소예요? 솔직히 누나 친절하지도 않잖아요. 은호의 뜬금없는 질문에 옆에서 장부를 적던 은수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게. 너처럼 까칠한 애가 무슨 친절한 재령 사무소. 얼령이야. 네. 왜 흔히들 말 조심하라고 하잖아. 그런 게 다 사실은 얼령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 나도 내가 친절하지 않은 걸 알아서 일부러 친절하다고 이름을 붙였어. 얼령의 힘으로 상대가 나를 친절하다고 여기게끔 하기 위해서. 진짜요? 진짜. 그리고 생각보다 효과가 커. 거실을 청소하던 은호는 아하 하는 표정으로 다시 일에 몰두했다. 은수는 장부 정리를 끝냈는지 장부를 덮고 기지개를 켰다. 오늘 물건 더 들어올 거야. 또 이제 놓을 자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고가 없으면 못 팔지. 은수는 모든 서류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 집에서 가게를 꾸리기 시작했다. 나는 예전 은수의 가게에 들르기만 했을 뿐 그다지 신경을 안 써서 몰랐는데 들여오는 물건의 양을 보니 어마어마했다. 덕분에 제법 큰 이 집이 벌써 꽉 차 보였다. 나는 이 집이 참 마음에 든다. 좋은 기가 막히지 않고 잘 흘러자고 일어나면 몸이 개운한 것도 이유지만 일단 앞이 탁 트이고 내부도 시원해서 마음에 들었다.
우리 집은 마을 입구에 뻗은 산줄기 앞에 자리 잡은 2층 집이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뜰이 있었다. 손질을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들풀과 들꽃이 소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얼마 전 은수의 물품 트럭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집 대문에서부터 현관까지 길이 생겼다. 집의 대문은 대문이랄 것도 없었다. 담이 없고 그냥 풀이 무성한 얕은 언덕이 현관까지 경사를 이루고 있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마구 들어와 귀찮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무당집으로 소문이 나버려 그런 일은 없었다. 종종 망부 때문에 어르신들이 찾아와 하소연을 할 뿐이었다. 그래서 은수와 내가 처음에 한 일은 우편함을 언덕 입구에 만드는 것이었다. 마을로 들어서는 길고 맞닿아 시작한 언덕은 현관과 20걸음 정도 거리였다. 집 뒤편에는 10걸음도 안 돼서 작은 개울이 가로지르고 있었다. 마치 산과 우리 집의 경계인 양보이는 그 개울을 건너면 바로 산의 시작이었다. 우리 집은 층으로 따지면 총 3층, 5층이었다. 지하실에 2개의 층, 그리고 꼭대기에 딸린 작은 다락까지. 빛이 들린 집만 아니었다면 사려고 엄두내기 힘들었을 괜찮은 집이다. 지하실은 주방 냉장고 옆에 딸린 문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었고 내부는 탁 트인 공간이었다. 처음엔 전기도 안 들어왔지만 은호가 공구를 사다가 전선을 끌어 작은 조명 여러 개를 달았다. 지하실의 한가운데 은수의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망부가 만든 작은 움막 같은 보금자리가 있었다. 1층은 현관을 열면 바로 보이는 거실과 그 끝에 있는 주방, 그리고 양 옆에 붙어있는 2개의 큰 방과 1개의 화장실이 있었다. 방이 매우 커서 하나는 은수의 창고로 다른 하나는 은수와 내가 공동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작은 방이 4개, 화장실이 2개, 거실 하나와 밖을 볼 수 있는 베란다가 있었다. 나와 은수, 은호가 각각 하나씩 침실로 썼고 남은 방 하나는 일단 손님방으로 비워두었다. 우리는 집 뒤에 있는 산의 가오를 빌며 산신가라고 이름을 붙였다. 현관 위에는 작은 나무 명패로 산신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여기 있어. 은수는 결계진이 그려진 종이와 당피가 담긴 병, 그리고 영지 8장을 내밀었다. 나는 왼팔에 힘을 돋궈 영지를 모두의 이마에 붙이고 그 위에 당피를 찍어 이름을 적고 그 밑에 산신가 출입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만 이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집의 내 뒤퉁이에 작은 종지를 두고 성수를 담았다. 너 정말 그렇게 섞어 쓰다가는 큰일 난다. 뭐 어때? 내 이름부터가 사례명인걸. 나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성당에 나갔다. 그리고 내 이름의 뜻을 알게 되었다. 안나라는 이름은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의 이름이라고 했다. 나는 성당의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여러 일들이 많았고 위로도 주는 고즈넉한 곳이었다. 나름 성당 일에 참여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려 종교활동을 했었지만 이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단 한 번도 성당에 가지 않았다. 아니, 갈 수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의 운명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 이마에 영지를 붙이고 옥수수를 오독거리며 먹던 망부가 대꾸했다. 아니면 반대로 이름의 운명이 나타나는 걸지도. 내 입을 닭피로 봉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는 내 이름은 한자가 뭐여? 닭피를 찍은 손가락을 눈앞에 휘저으며 물었다. 일을 망해 도끼부. 잃어버린 도끼. 응, 그게 나야. 원별 이름도 다 있네. 나는 망부의 이마에 한자로 이름을 써넣었다. 모두 다 쓰고 난 후 이제 조령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조령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 이름 있어. 진짜? 이름이 뭔데? 소일. 작은 애. 뭐? 그럼 작은 달도 있냐? 웃으며 퉁명스런 말을 던지는 나에게 조령이 답했다. 응. 내 누이가 소월이야. 누이도 있어? 쌍둥이야. 그럼 걘 어디 있어? 내가 잡혀올 때 혼자 둥지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에 나와 호우는 당황했다. 형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졸지에 생이별을 시킨 건가? 일단 가족이 더 없는지 확인을 해야 했다. 형제는 더 없어? 다른 식구는? 없어. 우리뿐이야. 나를 찾아 헤매고 있을 거야. 나는 허둥지둥 소일의 이마에서 깃털을 하나 뽑아서 연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자 호우가 깃털을 물고 바람처럼 위로 올라가 지붕 틈에 끼워 놓았다. 아파. 됐어. 이게 내 연기를 증폭시켰으니 길을 막고 여기로 찾아올 거야. 생이별 시켜서 미안해. 소일의 자그마한 이마에 영지를 붙이고 이름을 적었다. 그러자 푸르르 몸을 떨었다.
그리고 은수가 건네준 결계진을 보고 집안의 내 귀퉁이에 닭피로 결계진을 끓여 넣었다. 이 닭은 은수가 특별히 주문한 녀석으로 피가 아주 싱싱했다. 덕분에 결계도 잘 그려졌다. 집 안팎을 정리하고 결계까지 그린 우리는 거실에 작게 제단을 만들고 위령제를 지낼 준비를 시작했다. 특히 초를 많이 준비해서 제단 주변에 접시를 놓고 그 위에 초를 올려 켜놨다. 잠깐 쉬면서 얘기 좀 하자. 은수가 커피를 타며 건넨 말이었다. 옆에선 식탁에 앉은 은호와 망부가 열심히 과일을 다듬고 있었다. 부야, 금방 돌아올 테니 이거 먹으면 안 돼. 알았지? 난 제사 음식 안 먹어. 그래, 착하다. 은수와 난 커피를 한 잔씩 들고 뒤뜰을 지나선 어귀의 작은 바위에 나란히 앉았다. 한낮의 뜨거운 기운이 땅에 스며들기 시작해 후텁지근하면서도 약간은 선선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알아? 가만히 우리 집을 바라보던 은수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수는 무남동료 외동딸로 어린 시절 행복하게 살았다. 아빠는 자상하면서도 성실하신 분으로 어머니를 많이 사랑했고 물론 은수도 많이 아꼈다고 한다. 어머니는 사랑이 많고 따뜻한 분이셨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 분은 은수만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셨었다. 당시 모두들 아들 하던 세상이었지만 두 분은 개의치 않으셨고 양가의 식구들 또한 두 분의 가족답게 잘 포용해 주셨다고 한다. 그렇게 행복하게 은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은수의 가장 어릴 때 기억은 엄마 등에 엎여듣던 자장가였다고 한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나른하고 다정하던지 지금도 혼자 자기 전에 불러보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빠는 그렇게 애를 재울 때마다 업고서 노래를 불러주면 나쁜 버릇이 든다며 몸이 안 좋은 어머니를 나무랐지만 사실 아빠가 더 많이 노래를 불러주며 안아주었다고 한다. 그러다 은호가 생겼다. 두 분은 당황했지만 이내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태교를 하며 몸을 돌보다 무사히 은호를 낳았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어르신들은 아들이 최고인지라 다들 내심 몹시 기뻐했고 은수는 혼자 노는 일이 찾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수가 많이 아팠다. 너무 아파서 몸에 열이 들끓고 헛소리를 하며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다. 어느 병원에 가도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만나도 어떤 약을 써도 모두 소용이 없었다. 그때 외할머니가 말했다. 무병이다. 외가에는 대를 걸러 여자만 받는 신내림 내력이 있었다. 그래서 은수의 엄마는 결혼 전부터 계속 퇴마굿을 해 간신히 신내림을 면했고 대신 허약한 몸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딸에게 무병이 가다니. 제가 구술했는데 왜? 자가지 업으로 타고 낳는갑체. 몸에 있던 신이 나간 게 아니고 쭉 숨어 있었는갑다. 엄마는 열에 들뜬 은수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아빠와 의논하여 집을 팔고 그 돈으로 크게 구판을 한 뒤 은수와 은호를 데리고 외조부가 계신 시골로 내려갔다. 은수는 그 후로는 아프진 않았지만 계속 헛것을 보았다. 누구 집 앞에 푸른 옷을 입은 아저씨가 서 있으면 초상이 나곤 했고 가끔 동네 친구들 등에 누군가 엎여 있는 걸 보기도 했다. 제법 자란 은호도 같이 손을 잡고 동네를 누볐는데 둘 다 귀신을 자주 보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나이에도 뭔가 이상한 건 느꼈는지 둘 다 귀신을 본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다.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챈 것이다. 둘 다 귀신을 본다고 하면 엄마는 쓰러져 죽을 것 같았다. 은수는 그래도 굿이라도 했지만 은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더 또렷이 보곤 했다. 그렇게 거기서 유년기를 보내고 고등학교까지 나왔다. 시골 학교였지만 야간에 저율학습이 있었기에 은수는 늦은 시간 집에 돌아오곤 했다. 은수는 자기가 귀신을 본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걸어 다닐 때 한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멀리 바라보며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영을 보는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서 마치 눈 나쁜 사람이 안경 벗고 보듯 흐릿했기 때문에 모른 척 지나치는 일이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저기 학생. 네. 저기 X고등학교 다니지? 몇 학년이야? 3학년인데요. 아이고 마침 잘 되었네. 내 딸이 거기 옆반 A인데 이것 좀 전해줘.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아주머니는 은수에게 작은 주머니를 전해주었다. 이거 꼭 전해줘야 해. 꼭. 그리고는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다. 은수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 주머니를 잘 챙겼다가 다음날 그 아이를 찾아 전해주었다. 엄마가 굳이 다른 친구를 통해 딸에게 뭘 전해달라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생각했다.
이거 너희 엄마가 전해달래. 뭐? 수능을 앞두고 책에 머리를 파묻고 있던 그 학생은 주머니를 받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피가 말라붙은 작은 옷가락지와 버드나무 잎사귀가 있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어젯밤에 받았어. 그 학생은 미칠 듯이 소리를 지르며 가방을 챙겨 뛰쳐나갔다. 아주머니는 얼마 전 실종되었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 옷가락지는 늘 끼고 다니던 반지였고 마을의 버드나무는 한 그루밖에 없었다. 동네 경찰들이 버드나무를 에워싸고 땅을 파내려가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시체가 발견되었다. 모두들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제일 충격을 받은 건 은수의 엄마였다. 은수가 귀신을 본다는 사실에 엄마는 알아누웠다. 은수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귀신이 그렇게 생생하게 보이다니. 그리고 그 후로 길을 가면 수시로 사람들이 말을 걸었다. 아니, 사람처럼 보이는 귀신들이 말을 걸었다. 낮에는 그래도 그림자가 없으니 구분이 가능했지만 밤에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은수는 어릴 때 구술했지만 어설프게 받는 바람에 영을 보는 능력은 남았지만 그 영과 맞상대할 능력은 모조리 사라져버렸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매일 한 맺힌 귀신들이 자신의 한을 풀어달라고 달려들었다. 내 눈에 내가 보이는 거 다 알아. 귀신의 모습, 귀신의 목소리, 귀신의 촉감. 모든 것들이 끔찍했다. 당연히 성적은 곤두박질 쳤다. 그래도 학교는 절대 빠지지 않고 다녔다. 은수는 이런 아이였다. 누구보다 약해 보이지만 항상 심지는 제일 굳었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서 실천하는 아이였다. 어느 날 은호가 들어와 무언가를 건네주었다. 반 친구를 졸라받은 것이라고 했다. 염주랑 묵주야. 뭐가 더 잘 듣는지 몰라서 염주는 주지스님이, 묵주는 주임 신부님이 축복한 거래. 은수는 그날 밤부터 그 둘을 양손에 꼭 쥐고 다녔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귀신들이 다시 흐릿하게 보였고 충분히 무시할 수 있게 되었다. 다행히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지만 수능을 망쳤고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이미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반쯤은 신들린 여자니 제대로 시집가기도 글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혼자 독립해 서울로 올라왔다. 보졸로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배우고 싶었던 몇몇 가지 학원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인사동 쪽에 있는 불교물품 판매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안내를 보고 지원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서였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자주 찾아오시는 한 스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능을 알게 되었고 돈이 조금 모이자 종교 물품을 파는 가게를 차렸다. 그리고 테마사나 재령사들에게 영이 깃든 물건들을 따로 팔기 시작했다. 보잘것없는 영능력이었지만 그나마도 없는 판매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은수의 가게는 호황이었다. 그러던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는 은수가 시골에 남겨둔 물건들을 관에 모두 넣어달라고 했다. 내 딸의 업을 내가 다 가져갈 테니 그 아이의 앞길을 열어달라는 간절한 청을 담은 부적도 함께였다. 은수는 온몸에 내장을 토할 듯 울어댔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했다. 세상에는 별 신기한 물건들도 많고 기적이란 것도 있으니 그 중에 엄마의 업을 끊을 물건이나 귀인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가 죽었다. 아빠는 그 후로 한동안 방황을 하다 조용히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다. 큰 규모는 아니라 그냥 혼자 반찬에 드실 정도였고 이웃 품앗이를 도우며 서셨다. 그러다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상심이 너무 크신 탓이었다. 아버지는 밤마다 빨지 않은 엄마의 베개를 안고 주무셨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떠나셨다. 그 후로 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누나에게 왔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였다. 이제 그만 앞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그랬지. 이젠 우린 한 식구라고. 그래. 고마워. 은수는 커피잔을 들고 일어섰다. 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일부러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냈어. 제사를 지내면 두 분이 돌아가신 걸 인정해버리는 것 같아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내고 계시겠지만 찾아가지도 않았지. 그래. 위령제 때 우리 부모님도 함께 기억해줘. 돌아오보니 위령제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씻고 나와 정갈한 차림으로 다 같이 위령제를 지냈다. 나는 처음엔 악령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영 탐탁치 않았지만 생각해보면 그들도 나름의 할 말이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은수의 부모님을 위해 각별한 마음으로 성부를 기원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매해 2번씩은 하십시오. 탕. 갑자기 창문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가 보니 한 마리의 새가 집 밖에 쓰러져 있었다. 소월, 소월. 제가 소월이야. 창문을 열고 새를 들여오려고 하자 갑자기 팡 소리와 함께 손만 들어오고 새는 밖으로 튕겨나갔다. 결계 성능 좋네. 젠장. 나는 영지를 집어 창밖에 손을 내밀어 기절한 새의 이마에 붙이고 닭피로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들여오니 이번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소월. 소월은 누이 곁을 종종 뛰며 뱅글뱅글 돌았다. 다행히 찾아왔네. 아마 내내 찾아 돌아다닌 모양이다. 조금 지나면 일어날 거다. 은수가 시원한 물수건으로 새를 닦아서 소일과 함께 새장에 넣어두었다. 탕. 또 다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현관이었다. 은호는 재빨리 영도를 챙겨 문 옆에 붙었다. 나 역시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건 전서령이었다. 전서령이 돌아왔네. 전서령은 등에 보자기 주머니를 달고 있었다. 나는 얼른 영지와 닭피를 가져왔다. 아, 얘 이름은 뭐지? 목에띠를 봐라. 목에 묶인 가죽띠를 들춰보니 안에 적조라고 적혀 있었다. 재빨리 영지를 이마에 붙이고 이름을 적은 후 들여왔다. 전서령의 보자기 안에서 꾸러미 하나와 편지 하나가 나왔다. 나의 안나 씨에게. 요즘 날씨가 제법 굿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도 수련을 거듭하며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나 씨가 떠난 이후 텅 빈 것만 같습니다. 가끔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나 씨의 붉은 입술을 닮은 가죽으로 만든 가방을 같이 보냅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 알려주십시오. 모기농씀. 연애편지인가? 왜 징그럽게 무슨 소리야? 팔에 소름이 돋아 편지를 대충 접어놓고 꾸러미를 열었다. 거기엔 한눈에 보기에도 야들야들한 좋은 가죽으로 만든 붉은색 가죽 가방이 있었다. 작으면서도 책 한 권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 가방이었다. 가방은 잘 만드네. 일단 소름 끼쳐서 들고 다니지는 못하겠지만 꽤 좋은 물건이라 버리긴 아까웠다. 나중에 돌려줘야지 생각하며 방에 들여다 문득 한번 어깨에 매보았다. 예쁘네. 그러게. 색도 모양도 너랑 꽤 잘 어울려. 어쩔래? 우리 안나씨 이제 어쩌려나? 아하하. 은수는 신나게 웃으며 거실에 상을 차렸다. 망부와 은호도 신나게 달려들어 음식을 내오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 이야기의 작가는 실종되어서 더 이상 연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